자, 3학년 역사 온라인 수업. 대한민국의 건국과 6.25 전쟁 중에서 2단원 6.25 전쟁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83쪽이죠. 83쪽부터 시작할게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이제 6.25 전쟁 부분입니다. 그죠? 6.25 전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평소에 뭐 들은 이야기들은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이제 뭐 참혹한 이야기도 있을 거고요. 뭐 영웅적인 이야기도 있을 거고. 근데 그렇게 썩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안타까운 사건이고요. 우리나라 5천년 역사 중에서 가장 좀 비참한 그런 역사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 6.25 전쟁이 왜 일어났고 어떻게 전개됐고 어떤 영향을 줬는지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6.25 전쟁의 발발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고 48년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됐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에 각각 정부가 들어서죠. 그래서 48년에 남과 북에 각각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48년, 49년, 50년 계속 싸웁니다. 어디서? 38도선을 경계로 해서 계속 싸움이 일어나요. 여기 지도를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렸는데 여기가 이제 38도선이잖아요. 아이고 잘 안 그리지네요. 여기가 이제 38도선인데 이 38도선을 경계로 계속 평소에도 계속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력 충돌이 계속 지속돼요. 심지어서는 좀 대규모로 무력 충돌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군대가 북한의 해주까지 넘어가가지고 인질도 구출해 오기도 하고 뭐 이런 일도 막 벌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1950년 3월달쯤에 애치슨 미국의 국무장관입니다. 애치슨이 발표를 해요. 어떤 걸 발표하는가 하면 미국의 방어선이 있습니다. 사회주의로부터 자유시장 경제, 그러니까 자본주의 진영을 지키는 그 방어선을 설정을 하는데 그 태평양 방어선에서 한반도를 제외해요. 그래서 한반도는 제외하고 일본, 필리핀, 대만 이렇게 방어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거대한 초설당 전략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을 그 선을 애치슨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손을 떼겠다라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죠. 사실은 요전부터 계속 이게 무력 충돌이 일어날 때부터 남쪽에서는 사회주의자들이 원래 있던 사회주의자들이 있었죠. 이 사회주의자들이 미군정이라든지 새롭게 등장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불법화되면서 엄청나게 사회주의자들이 타락을 받고 있었어요. 그 사회주의자들은 계속 북에 세워진 사회주의 정권을 향해서 빨리 공격해서 내려온다. 그러면 남쪽에서도 우리가 폭동을 일으킬게. 그러면은 금방 한반도는 해방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북한의 참전을 계속 요구하게 됩니다. 남한 사회주의 대표, 특히 박헌영이 그런 것을 요구했죠. 그렇지만 북한에서는 미군이 계속 남한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주저했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미군도 이제 빠지고 더군다나 애치슨이 한반도도 빼줄게, 뺀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이제 자신감을 얻었던 거죠. 사실 당시의 군사력을 비교해보면 남북한이 비교가 안 됐습니다. 남한이 월등하게 좀 낮았다고 보면 돼요. 북한은 실제로 1949년에 중국의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전쟁이 끝나면서 중국 공산당 소속이었던 팔로군들이 대거 북한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한 3만 명쯤 돼요. 이 3만 명은 계속 중국에서 국공내전을 거쳤던 전쟁의 달고 다른 전쟁의 아주 달인들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그 수뇌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항일 무장 투쟁 때 계속 그 독립군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주로 북한의 그 군대에 이제 우두머리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가 남다른 것이죠. 반면에 남한은 주로 지휘부들은 광복군 출신도 있지만 대부분 일본 육사 출신이거나 만주에서 독립군을 때려잡던 간도 특수대 출신들이 많아요. 7.18 출신들도 여전히 군대에 많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일반 병사들은 주로 이제 해방되고 나서 남한에서 먹을 게 없다 보니까 군대 가면 먹을 거 주겠지 이래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남북한을 비교해보면 북한의 군사력이 훨씬 더 월등한 거죠. 거기에다가 북한에서는 소련이 도움을 줍니다. 북한은 계속 무력으로 남침을 하기 위해서 소련에 끊임없이 군대를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소련은 사실 유럽에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북한의 그 요구들을 거절하다가 결국은 무기로 도와줍니다. 탱크라든지 여러 기관총이라든지 이런 무기들을 지원해줘요. 중국에서는 팔로군이 들어왔고 소련에서는 무기를 지원해주고 그리고 애치선은 방어선에서 한반도를 제외한다. 김일성이 이 정도면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여러분도 잘 아는 6월 25일 새벽에 전격적으로 남침을 강행합니다. 선전포고 없이 무력으로 계속 침공을 하는 거죠. 이것을 남한을 막아낼 수 있는 기력이 있으면 거의 뭐 없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전쟁의 전개를 볼게요. 북한군은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해요. 그냥 뭐 거의 못 막았다고 보면 돼요. 전쟁이 6월 25일 아침부터 서울 저 북쪽 하늘은 계속 뭐 불꽃이 부쩍부쩍 하는 겁니다. 소리도 계속 들리고 대포 소리 뭐 이런 것도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순식간에 서울이 점령됩니다. 그리고 북한군은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서울에 또 3일 머물러요. 사실은 거기에 좀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뭐 지금 많이 남아 뭐 어느 정도는 밝혀졌어요. 남한군 그러니까 국방부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서울을 뺏기고 나서 쭉 밑으로 밀립니다. 북한이 무력으로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유엔에서는 즉각 유엔 안보리를 소집해가지고 유엔군 파괴를 결정해요. 유엔군이 급하게 7월달에 6월 25일에 전쟁 시작했는데 7월달에 유엔군이 바로 들어옵니다. 바로 들어왔지만 북한군을 막을 수 없어요. 초반에는. 북한군한테 유엔군도 막 밀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밀린다는 표현도 아니고 그냥 막 도망가기 바빠서 북한군 만나면. 그러다가 어디까지 도망가느냐? 요 낙동강을 따른 전선. 요 전선만 그러니까 경상남북도 지역만 거의 남겨놓고 싹 다 북한군한테 이제 7월경에 넘어가 버려요. 좀 있으면 이제 부산은 임시 수도로 정했지만 좀 있으면 그냥 북한군이 한반도 전체를 정리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 말이 유엔군이지 거의 미군이라고 보면 돼요. 90% 이상이 미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유엔군에 참여한 나라가 총 16개국인데 그 중에서도 미국이 거의 압도적으로 군대 한 95% 이상이라고 보면 돼요. 나머지는 몇천 명, 몇백 명 단위로 이제 참가한 다니까요. 그래서 이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작전을 합니다. 여기에 북한군이 다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있는데 이쪽으로 상륙작전을 해요. 북한도 유엔군이 상륙작전을 할 것이다라는 걸 알았죠. 인천 아니면 원산으로 할 것이다라는 걸 알고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유엔군은 원산에다가 특히 유엔군이 미군이죠. 미군은 당시에 최고 수준의 공군 능력, 해군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비행기로 북한의 이런 평양, 원산 이런 것만 아작을 내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유엔군이 인천으로 상륙작전을 합니다. 북한은 이거 막아내지 못했고요. 유엔군이 일로수 들어오게 되니까 이 중간에 있는 북한군이 여기 이쪽과 이쪽에서 공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고립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전세가 역전되죠. 유엔군이 전세가 역전돼서 북한군이 쭉쭉 밀려가게 됩니다. 여기 있는 북한군은 고립이 되고요. 요 위로도 쭉쭉 밀려가요. 원래대로 면 38도선까지만 막아야 되죠. 왜? 북한이 38도선 넘어서 왔으니까 38도선까지만 몰아내는 것이 맞는데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 메가더는 전쟁광입니다. 한번 전쟁을 시작하면 끝까지 전쟁은 끝장을 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고 이승만대로 기왕 유엔군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전세가 역전됐는데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그냥 북한까지 확 다 점령해보면 안 되나 해서 통일시키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미국 대통령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38도선을 넘어가면 이 한반도 북쪽에 있는 중국 그리고 여기에 있는 소련 이런 나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지 마라 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메가더는 그 말을 듣지 않고 결국 38도선 넘어서 쭉 갑니다. 북한군도 이제 쭉 밀려요. 처음에 쭉 내려왔는데 그 다음부터 북한군도 쭉 밀립니다. 뭐 이거 다 박살났고요. 북한군도 쭉 밀려서 압록강까지 도착해요. 유엔군이 쭉 이렇게 밀고 올라가니까 중국군이 경고를 합니다. 야, 너도 38도선 넘어오지 마라.
38도선 넘으면 우리도 가만히 안 있는다. 왜 그런 말을 했는가 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무너지면 중국도 위태롭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북한을 침공하게 되면 우리도 전쟁에 개입하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유엔군이 38도 이상 뚫고 넘어왔죠. 그리고 압록강까지 도달하니까 중국도 개입합니다. 밀고 들어와요, 중국군이.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끌고 중국군이 개입합니다. 또 유엔군, 또 밀립니다. 또 다시 밀려요. 중국군이 들어오면서 또 다시 밀려서 1월 4일날 서울을 또 뺏깁니다. 한 번 더 서울을 뺏겨요. 이게 1951년 1월 4일이에요. 전쟁이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났으니까 한 6개월 만에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왔다가 뭐 이런 공방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다가 서울을 뺏기고 나서 유엔군이 다시 전열을 재정비합니다. 중국군도 사실은 한반도 전체를 전부 다 이렇게 해방시키겠다 이런 말, 뭐 전체를 다 점령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뭐 대충 뭐 서울 먹었으면 되는 거 아이가? 이러면서 중국도 슬 이제 전열을 잘 거둡니다. 유엔은 유엔대로 치고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38도선 부근에서 아주 치열한 공방이 벌어져요. 이제 요 사이에서 서로 막 찢기고 뽑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도 뭐 이 전쟁 계속 해봤자 답이 있겠나, 이 정도만 하면 됐다, 38도선까지 북한만 지키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유엔도 유엔대로 남한만 지키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정작 남북한만 와 이래갖고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전쟁 여기서만 그만두자. 물론 누가 완전히 승리하거나 완전히 패배했으면 종전이 됐겠죠. 하지만 이게 누가 승리하다 패배했다 이런 개념들이 아직 없다 보니까 정전해당력입니다. 전쟁을 정지한다는 뜻이에요. 정전해당의 당사자가 유엔군, 거의 미군이죠, 그죠? 그리고 북한, 그리고 참가했던 중국. 아니 남한은 왜 없냐? 남한은 유엔군 밑으로 들어가 버려요. 왜 이래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유엔군이 군사 지휘권을 다 장악했기 때문에 정작 남한은 회담 열리는 텐트 밖에서 구경해요. 어떻게 돌아가나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 이건 아직까지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정전협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아직도 그게 유효해요. 그래서 여기에 남한이 당사자가 아닌 것이 지금도 조금 문제가 되고 있죠. 어쨌든 이 정전협정이 열리는데 이게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51년 초에 이게 정전협정이 시작이 돼요. 시작되면서 어떻게 의논이 되는가 하면 원래대로 38도선을 경계로 그냥 더 물러나자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지금 싸우고 있는 선을 그대로 딱 해서 휴전선으로 할 거냐, 원래대로 38도선 휴전선 할 거냐, 싸우고 있는 선을 그대로 해서 휴전선 할 거냐, 이렇게 해서 막 논란이 벌어져요. 그래 되다 보니까 싸우고 있는 선을 그대로 휴전선으로 한다는 쪽으로 점점 기울어지니까 조금이라도 땅을 더 차지하려고 여기서 박 터지게 쌉니다. 38도선에서. 그게 1951년부터 51년, 52년, 53년까지 무려 3년을 여기서만 연락에 전쟁을 해요. 나머지는 전쟁이 별로 없고요. 이런 식으로 한국 전쟁이 계속됩니다. 이게 고지전이 이제 계속되면서 요때 많은 이제 군인들이 또 희생되기도 했죠. 어쨌든 결국 1953년 7월 27일, 53년 7월 27일입니다. 날짜까지 적어주면요.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중단이 되죠. 그리고 현재 있는 선으로 휴전선이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38선보다 조금 휴전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강원도 쪽에는 남한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갔고 오히려 이쪽 서쪽은 북한이 좀 더 많이 이렇게 됐습니다. 많이 내려왔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휴전선이 만들어지게 되죠. 근데 휴전선이 이제 육지에는 꺼졌는데 바다에는 어디까지 휴전선을 할 것인가가 정확하게 안 정해지면서 지금도 계속 서해의 NLL 또 그 다음에 북방 한계선 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서해에서 문제가 생기죠. 얼마 전에도 연평도 쪽에서도 공무원 한 명이 북에 이제 사살됐다는데 뭐 월북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많은데 그 바로 앞이기 때문에 또 그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이런 무력 충돌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한국 전쟁은 이제 3년간의 이런 치열한 공방 끝에 끝이 나게 됩니다. 조그마한 나라에서 벌어진 전쟁치고는 너무 많은 희생이 나타났어요. 거의 2차 세계대전과 맞먹는 그보다 좀 더 많은 민간인 숫자는 더 많이 죽었어요. 2차 세계대전보다. 그런 피해가 발생합니다.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한국 전쟁은 같은 민족끼리 죽였다는 거죠. 우리 보통 하면은 보통 국가 대 국가의 전쟁 아니면 민족 대 민족의 전쟁이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민족끼리 지지고 볶고 쫄쫄하게 싸운 거는 거의 좀 드물어요. 그런데 우리는 같은 민족끼리 거의 생산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하게. 그러다 보니까 서로 죽이고 죽는 비극을 낳게 되죠. 이것 때문에 많은 민간인이 죽었습니다. 사실은 전쟁에서 군인들만 죽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상인데 민간인이 많이 죽었다는 것은 그만큼 전쟁의 역수도 야만적이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총이 없는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들을 무차별로 죽였다라는 거죠. 얼마나 줄였는가 보면은 남한의 민간인 피해가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이 죽거나 다쳤다는 거예요. 북한은요 150만 명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인구를 생각하면 이거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죽거나 다치는 거죠. 군인은 남한이 62만 명, 북한은 80만 명 죽거나 다치고요.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중국 군인이 있죠. 중국 군인 100만 명이 죽거나 다칩니다. 전사가 60만이라고 하죠. 한 60만 명이 죽었다라고 전해져요. 엄청나게 많은 중국 군인들이 여기서 죽습니다. 유엔군은 16만 명 죽거나 다치는 숫자가 유엔군은 상대적으로 아주 작죠. 그래서 유엔군은 실제로 그렇게 많이 죽거나 다쳤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남과 북의 민간인들이 막 싸그리 군인과 민간인들이 싸그리 그리고 거기다 중국군까지 엄청나게 죽었어요. 그래서 민간인 그리고 군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를 잃은 고아가 많이 나거든요. 남과 북의 모두 다. 그리고 이산가족 특히 남쪽에 있던 사람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못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북쪽에 있던 사람이 남쪽에 내려서 북으로 다시 못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많은 이산가족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지금도 그 이산가족 만나는 거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점점 이 못 만나는 사람들이 헤어진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 이산가족들이 점점 많이 돌아가시고 없어요. 이제 만나실 조금이라도 이제 살아계실 때라도 만남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피해가 있는가 하면 산업시설이 잿더미가 됩니다. 특히 북한은 일제시대 때 주로 그 공장들이 집중된 지역이 북한이에요. 특히나 뭐 여기 원산 지역 이런 데는 공장들이 많은데 원산은 그냥 뭐 잿더미 없어집니다. 오죽했으면 원산 폭격이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죠? 원산 폭격이니까 원산을 그냥 도시를 그냥 싹 없애버려요. 오히려 원자폭탄보다 훨씬 더 원산폭탄 피해보다 훨씬 더 심하게 원산이 파괴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은 평양과 원산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해요. 남한도 이제 뭐 기본 산업시설 잿더미가 되는데 사실은 이거 산업시설이 잿더미 됐다 이런 거는 주로 공군의 비행기의 폭격 때문에 많이 파괴가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 전쟁 때 우리나라의 하늘을 막 떠다닌 비행기가 미국 비행기밖에 없어요. 북한은 비행기 없고요. 소련제 비행기도 거의 없고 중국도 비행기 없고 거의 미국 비행기만 떠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남북한의 산업시설이 잿더미 된 건 대부분 미국 비행기가 폭파시킵니다. 그럼 남한의 산업시설을 왜 미국 비행기가 폭파시키느냐? 북한이 점령이 있잖아요. 남한도.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을 점령했을 때 그때 막 다 폭격했던 것이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산업시설이 잿더미 되고 특히 이제 농업 남한과 북한에 농업시설도 많이 없었는데 농업시설은 뭐 그냥 농밭인데 뭐 파괴될 게 있나 하는데 저수지 이런 것들 대부분 파괴해버려요. 그러면서 공업, 농업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잿더미가 되는 이런 피해를 얻게 됩니다. 이게 피해죠. 이런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영향을 볼게요. 어떤 영향이 생기니까 한국 전쟁의 결과 일단 남북 간에 대결의식 북한은 무조건 이겨야 돼. 뭐 이런 거죠.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 지식이면 지면 안 돼. 북한 지 나쁜 새끼다, 남한 지 나쁜 놈들 이런 적대감 이런 것들이 엄청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분단이 굳어져요. 우리나라가 분단됐는데 이것이 빨리 분단을 해소하고 통일로 가고 뭐 이러는 게 안 되고 저 새끼들이 죽어야 우리가 살 수 있어 뭐 이런 개념들이 형성되다 보니까 분단이 딱 굳어져 버립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북한하고 통일이 된다 이런 것도 참 상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뭐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한에서는요, 좀 지어졌는데, 이승만 정권의 반공체제가 나왔는데, 이승만 정부가 사실 좀 약간 국민들의 지지를 나중에 되면 좀 못 받아요. 그런데 이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본격적으로 반공체제를 했습니다. 무조건 공산당이 반대한다만 내세우면 다른 사람들이 별로 말을 못해요. 이승만 정권은 공산당이 반대한다를 내세우면서 자기의 반대 세력들을 잠재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반공체제가 강화되면서 이승만도 쉽게 독재를 할 수 있었죠. 이승만 독재. 책에는 독재란 말이 안 나오는데요. 반면에 북한은 이 전쟁을 거치면서 김일성이 북한 지역을 장악하긴 했지만 김일성을 위협할 만한 정치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있었어요. 한국전쟁 전까지는. 근데 이 한국전쟁에서 김일성이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고, 만약에 졌다면 북한 정권도 붕괴됐겠죠. 당연히. 하지만 이겼으면 뭐 김일성도 강화됐겠지만,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게 됐지만, 그래도 김일성 중심의 독재체제가 확고하게 마련됩니다. 김일성을 위협하던 뭐 박현영이라든지 아니면 소련에서 왔던 허가이라든지 아니면 팔로군 출신의 무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숙청이 되면서 김일성 중심의 독재체제가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고요. 그리고 김일성 중심의 그런 정치 사상들을 이제 그걸 통해서 북한 주민들 통제하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여러분도 한번 좀 들어봤을 바로 주체 사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주체 사상에 따라서 김일성 지도 체제들을 확실히 갖추게 되고, 그런 것의 영향으로 김일성의 아들인 김정일, 김정일의 아들인 김정은, 이렇게 우리 지금 보면 야, 어떻게 아들한테 이걸 물려주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북한만의 독특한 이런 체제가 이때부터 해서 확실히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 이렇게 한국 전쟁의 영향과 피해와 영향에 대해서까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남한이 이제 어떤 식으로 발달해가는가 그런 부분들 중점을 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수업, 이번 주 첫 번째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